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물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사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도끼를 보시면 일반적인 식사 도끼는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를 드리든 점심 식사를 드리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도울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환자를 입안을 헹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입안을 헹구어 주는 것은 대상자의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입안을 헹구어 주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포지션,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면 환자는 식사 몇 분 전에 일어나 앉아 있도록 하고요. 일어날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눕도록 해서 편안하게 베개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앉았을 때는 식탁의 높이가 대상자에 앉았을 때 식탁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정도로 오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식사 시간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전에는 불유쾌한 시술, 드레싱 같은 거, 그 다음에 IV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위 환경을 정리해서 그리고 주위 환경을 정리해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문객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화 곤란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액 분비가 증가되어서 흡연 사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맛 같은 거, 강한 음식은 제한하게 하고, 상체는 꼭 일으켜서 음식을 소량씩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해야지 흡연 사례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 음식이 기도에 흡인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침을 통해서 음식물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음식이라든지 고형 음식 같은 경우는 흡인을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들 때는 특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화곤란 환자에게 구강 음식 시 할 때는, 연화곤란 있는 환자들한테는 청색증 같은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연화곤란 있는 환자들한테 타액 분비로 인해서 신맛 나는 음식 제한하는 것처럼 연화곤란 있는 환자한테는 항상 구강 음식을 제공할 때 청색증 같은 거, 흡인 같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도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따라서 특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식으로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를 보면요, 우선 마비린 쪽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자세로 앉힐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비린 쪽을 지지해줘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한 쪽을 지지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옆으로 지지해서 누운 자세로 하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반자위로 머리를 약간 반자위로 체위를 만들어주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은 음식 삼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얼굴을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서 식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위관 삽입하고 비관 삽입, 그 다음 위관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관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관 삽입이나 비관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관 영양을 실시하거나 또는 위장 감압 시 혹은 위장 내에 물질이 있을 때 흡인하기 위해서 비관을 삽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출혈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위장 내에 있는 출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비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에 위세척으로 목적으로 해서 비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런 보통 비강에서 위까지 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 비관의 위치를 보면은 코끝에서 귓볼에서 흉골까지 위치를 갖다가 위에 위치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체에는 좌이나 반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위관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코에 들어갈 때 굉장히 대상적 코의 비강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좋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담가 놓아서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비위관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무위관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말랑말랑해서 힘이 안 들어가서 비위관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에 담가놨다가 팁을 갖다가 얼음물에 담가놓은 상태에서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관 삽입 길이는 보통 코끝에서 귓볼에서 검상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가 그쪽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길이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위관 끝에 보통 10에서 20cm 정도의 수용성 윤활제나 물을 묻혀서, 사실은 수용성 윤활제보다는 아까 우리 물에 담근다고 했으니까 물을 묻혀서 약간 윤활적으로 부드럽게 해서 코 쪽 선택한 비공에 위관을 삽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을 집어넣을 때는 강제로 집어넣지 말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청사증이라든지 구역질, 기침이나 발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을 하면서 표시된 부위까지 삽입하게 되면은 위관을 삽입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관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위액을 흡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를 한 10cc 정도 집어넣으면서 비관 그 튜브에 집어넣고 청진기로 복부 있는데 위 있는 데서 그 공기의 소리가 들리면 제대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비관 팁을 물속에 담가놔서 공기 같은 것이 새지 않으면은 우리가 위관에 위에 잘 정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방법은 뭐 엑스레이 찍어서 뭐 위에 튜브가 보이게 되면은 제대로 삽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가지 방법 정도로 우리가 비위관이 정확하게 삽입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관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관 영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무의식 환자라든지 식도 이상자, 식도에 무슨 점막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강에 커다란 상처가 있어서 입안으로 저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외 파일이 있는 영아한테 위관 영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 식도 이상자, 구강에 커다란 상처가 있거나 국외 파일이 있는 영아한테 위관 영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체위는 반자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일어나 앉게 한다든지 앉을 수 없으면 반자위로 해주고요. 그리고 위관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음식물 들기 전에 위 내용물을 흡인해 봅니다. 그리고 흡인했을 때 보통 흡인액이 100cc 이상 나오게 되면 영양액을 주입을 연기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흡인액이 보통 우리가 위 내용물 흡인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흡인할 때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흡인해서 약간 위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액이 굉장히 100cc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음식물이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주지 말고 위에 흡인액을 다시 집어넣어주고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방된 유동식 온도 같은 경우는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의 유동식을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양백의 위치는 보통 골반이나 위에서 30에서 50cm 정도의 높이에 걸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영양백은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30에서 50cm 정도의 높이에 걸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양액의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보통 미온수를 30에서 60g 정도 줌으로써 우리가 그 관을 씻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상자 우리 밥 먹고 식사 바로 눕지 않죠. 그런 것처럼 주입 후에 반자위로 30분 이상 앉아 있도록 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관 영양액 하고 있을 때 보통 대상자가 구토라든지 청사증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중단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관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위관의 제거라는 건 아까 우리가 비관 삽입하는 목적들이
우리가 비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위관 영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위장 감압 시 위장 내에 물질을 흡연하기 위해서 출혈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위 세척할 때 이런 목적으로 비위관을 삽입합니다. 근데 그런 목적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비위관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술 후에 뭐 복부 수술을 했는데 비위관을 집어넣었다. 그럴 때는 보통 그 목적은 수술 후에 위장 감압을 위해서 보통 비위관을 삽입합니다. 그런 것은 위장 운동이 회복된 후에 가스아웃이 된 다음에 우리가 위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관을 제거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음식물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출혈량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출혈량 모니터링이 출혈이 멈췄을 때 그때는 다시 비위관을 삽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때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폐색 징후가 없어지고 위의 그 양이 감소된 경우에 우리가 위장 감압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위관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위관 영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부분에 넣었더니 위관 쪽에 거기 비공 쪽에 궤양이 생겼다든지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위관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위관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들이 있을 때 위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까까지 우리가 식사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이번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실기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를 보시면요.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 측정한 결과 중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5개월 된 영아 보통 영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는 분당 120에서 140 정도로 정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아는 80에서 160회 정도, 유아는 80에서 130회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정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80에서 120, 학령기는 75에서 110, 청소년기는 60에서 90, 이제 성인과 같이 비슷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영아니까 보통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80에서 160 정도에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60회, 분당 60회 이하로 된다는 건 굉장히 뭔가 저산소증이라든지 뭔가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것은 분당 60회일 때 우리가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하여 측정해야 하는 활력 증후는 우리는 뭡니까? 맥박을 하고 나서 맥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호흡수를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73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문제로 예시를 보자면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좋죠.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상처 소독과 같이 통증이 있는 것들은 보통 식사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환자가 식사를 아주 맛있게 식사를 편안한 상태에서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화 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맑은 미음, 우리 유동식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고형 음식은 흡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곤란이 있으면 차라리 죽이 걸쭉한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아니죠.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턱을 앞으로 당겨주시면 삼키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제공한다. 음식물은 다음 음식을 드릴 때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완전히 삼킨 다음에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혼자 스스로 드실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잘 드시는지 반찬 같은 거 골고루 드시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관 74번 보실까요? 위관 영양시 주사기로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넣는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장관 출혈 방지. 세 번째, 복부 팽만감을 완화한다. 네 번째는 미생물 전파를 예방한다. 다섯 번째, 전해질 손실을 방지한다. 우리가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위 내용물을 흡인하고 온 것을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을 드릴 때는 가장 먼저 해가 되는 위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흡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흡인액이 100cc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뭔가 위에서
공복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위액에서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 내용물을 다시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75번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에게 침대용 일반 변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준다. 변기를 데워준 후에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준다.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밀어 넣는다. 그리고 변기를 놨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게 되어준다. 그리고 치기위에서 변기를 댄 후에 앙화위로 돌려눕히고 엉덩이가 변기 위로 올라오게 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부동 환자한테 의식이 있는 보동 환자니까 우리가 대상자의 엉덩이를 들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치기로 변기를 데워준 후에 앙화위로 돌려눕히면서 엉덩이를 변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를 반자위로 놓고 30도 정도 올려주고 나서 변기를 사용해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혼자 있기를 원하면은 그 밖에 나가서 기다려준다든지 초인종과 휴지를 주고 나서 곧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든지 그리고 변기를 데워준 후에 침대 머리를 엉덩이 낮게 하니까 침대 머리를 높게 해줘야죠. 엉덩이 우리가 앉아서 눕는 것처럼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이거는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는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체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변기가 낮은 부분이 허리 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76번 단순 도뇨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자는 도뇨 시에 앙화의를 취한다. 우리 단순 도뇨 같은 경우는 보통 일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검사 또는 약간 인접장기 수술 전에 방광을 비워서 수술 전 인접장기를 막기 위해서 수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소변을 못 볼 때 요가 정체될 때 방광 팽만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도 그리고 유치도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또는 세척 목적으로 한다든지 약물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회음부 수술의 상처 부위 상처 부위에 소변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장기간 자연변이를 못하는 그런 요정체라든지 실금이 조절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도뇨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뇨를 할 때 체위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배행 Y라는 체위를 취해주고요. 앙와이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도뇨관 같은 경우 단순 도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 도뇨관일 때 반창고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겠고요. 그리고 유치 도뇨관도 안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대퇴 쪽으로 바깥으로 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기지지 않도록 반쪽으로 붙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음순을 벌리고 있는 손은 우리가 오염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가는 요도구를 바깥쪽에서 하는 것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것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나서 소변이 보였을 때 우리 방광에 풍선을 집어넣고 나서 확인하고 방광 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잡아당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음순을 벌린 손을 하지 않는다라고 냈네요. 네. 77번 보겠습니다. 외과적 무균술 원칙 3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품은 시야에서 벗어난 수술기구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 오염된 거로 간주하라고 했죠. 개봉한 흔적이 있는 주사바늘 아니죠. 상품으로 나온 것은 다 뜯었거나 뭔가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오염된 걸로 간주하고요.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꺼즈 멸균 물품과 멸균 꺼즈는 다시 괜찮죠. 멸균된 상태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로 소독한 피부에 닿은 이동경좌, 이것도 오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에 1cm 내에 놓아둔 생건 바늘. 우리 멸균포를 안쪽 면을 가장자리 경계에서 2, 3cm 내에서부터 1cm가 아니라 적어도 2에서 3cm 정도 그 내에서부터 다른 멸균 물품을 놓을 수 있는 멸균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답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8번을 보시면요. 예.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동겸전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이동겸전을 사용할 때, 우리 이동겸전은 보통 하루에 24시간에 마다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멸균표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건넨다. 될 수 있으면 멸균표가 펼쳐진 위로는 뭔가 물건을 건네지 않도록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소독용기 드레싱은 끝날 때까지 열어둔다. 아니죠. 소독용기는 바로 쓰고 바로 자주 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소독캔에서 물건을 꺼낼 때 뚜껑이 안쪽이 위로 아니라 안쪽이 아래로 가도록 향하게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멸균 꾸러미 개봉 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을 멸균포를 자락보다 펼친다라고 했죠. 그쵸. 우리가 멸균포는 오픈할 때는 먼 쪽부터 그리고 오른쪽, 왼쪽, 내 쪽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9번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의 질병은 농가진, 봉화진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심내막염, 세균성 이질, 활동성 폐결핵. N95 마스크는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활동성 폐결핵 이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그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건 활동성 폐결핵 환자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침범된 찰과상과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 이것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죠. 네. 2단계죠. 2단계. 1단계는 발적과 그죠? 열감이 나고요. 보통 2단계에서 우리가 수포라든지 그 수포가 터진 거,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이 있고요. 3단계에서는 보통 우리 표피, 진피, 표피와 진피와 그 다음에 피하 조직까지 손상을 입는 겁니다. 네, 그게 3단계고요. 4단계는 뭐 더 피하 조직까지 플러스 뭐 그 주위에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뼈까지 보이는 단계가 4단계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2단계가 여기서 그래서 수포와 뭐 관찰되었다 이거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8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변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